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오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지금까지의 전황과 그리고 향후의 어떤 그 예상 그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해봤고, 우크라이나 군의 선전 부분이 너무도 뛰어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예측과 벗어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전쟁은 처음부터 전략적인 면에서는 러시아가 얻은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전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짜 앞서의 방송의 부분은 전황이 바뀌면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올라가는 입장,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 어떻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명확한 것 같아요. 전략적인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이 시간을 한번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의 전략적인 부분, 어떤 득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면전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못했죠. 개전 초반에 키예프 쪽으로 진격한다고 해도 저는 그게 우크라이나군 주력이 돈바스로 집결 못하게 하려는 양동 작전이지 진짜 수도를 점령할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이 근교의 비행장까지 막 진입해 들어가고 아주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진짜. 우크라이나 나라의 크기라든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숫자를 생각하면은 뭐 직접 통치라는 건 사실 불가능할 건 너무 뻔히 이제 돼 있고, 제가 생각했던 모델은 지금 진격 방향이라든지 오데사나 마리우폴 노리는 걸 보면 그 돈바스 지역이랑 크림 위쪽, 그러니까 그 해안선 일대 흑해와 접해 있는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를 이제 그 크림처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생각 정도.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내륙에 갇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지금 우리 전략을 이해하기 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전략은 뭘까요? 뭘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전쟁을 일으켰나요? 그게 사실 제일 애매한 게 그렇죠. 지금 결국은 나오는 결론은 하나예요. 네. 왜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전부를 점령하겠다. 그다음에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를 퇴출시키겠다. 이 둘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나치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협상 상대라고는 안 봤다고, 이제 그게 뭐 전력 차이든 아니면 심정적인 얘기든 그렇게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되면 러시아가 얻는 이득은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그 쐐기를 이제 유럽의 심장에 쐐기를 박아놓을 수 있고, 그 건방지게 옛날에 우리 위성국이었다가 떨어져 나갔던 나토에 붙어버린 그 동유럽의 그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결과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이거를 이 큰 덩어리를 어떻게 점령하지? 근데 그 말씀하신 건방짐에 대한 느낌은 저는 러시아의 일반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느꼈던 것 같아요. 오로지 느낀 사람은 그 상층부, 특히 푸틴. 독재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22년간 그렇죠. 독재를 하고 있고, 향후 10여 년을 더 독재하려고 이 전쟁을 분명히 일으킨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의 자서전에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2월 28일자로 뭐 26일에 전쟁이 끝날 걸 가정한 기사가 올라서 삭제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있어요. 원래 우리 땅이었던 우크라이나를 탈환을 했고, 러시아는 1991년 이전에 그 영광내시기로 되돌아갈 거다. 이 앞으로 우리는 설령 서방에서 우리를 제재하고 압박을 하겠지만 그걸 꿋꿋이 이겨내서 새로운 이념과 정치, 경제 체제를 달성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푸틴이 어떤 새로운 러시아 제국 내지는 새로운 소비에트 제국을 건설해서 자기가 어떤 거기에 어떤 영도자 내지는 새로운 짜르가 되려는 욕심에 어떤 시작을 하려던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마저 들어요. 이게 지금 벌써 20세기의 이런 논리는 벌써부터 없어졌는데, 푸틴은 한참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푸틴 자체가 집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체첸 반군이랑 이제 전투를 벌이거나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지지율이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요런 것을 이제 통틀어 봤을 때, 이번에도 내가 우크라이나 한번 건드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만약 됐다면 지지율도 올라오고, 그거 분명히 맞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사실 이만큼 칠만한 명분이 없거든요. 사실 3일 만에 만약에 진짜 우크라이나를 정권을 붕괴시키고 장악을 했다 그러면은 푸틴은 어쨌든 뭐 나중에 제재를 봐서 경제가 어려워지든 어쨌든 지지율은 오르고 그걸 명분으로 아주 지금보다 더한 어떤 독재 정치를 할 수도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러시아에서만 얘기하는 명분이지 절대 그럼요. 명분이 있는 전쟁은 분명히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예. 다만 전략적으로 지금 말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일단 푸틴의 정치적인 목표, 그 다음에 또 그 자서전에서 나온 푸틴의 망상적이기까지 한 부국 강공한 러시아. 근데 여기서의 상당히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1세기에 부국 강병하려면 그만큼 그들을 따르는 국가가 많고 동맹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요.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이럴 때 과연 독불장전을 나갔을 때 전 네. 세계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대략 이유가 뭉쳤어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전략적인 실패는 불보듯 뻔했고 벌써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전략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유럽이 역설적으로 그 나치라는 괴물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봤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예, 최소한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그냥 푸틴이 여기만 먹고 끝내겠다라고 하고 푸틴 얘기가 믿을만하다. 그랬으면은 사실 모른 척할 수 있었겠지만 원래 나라끼리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광도 팔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지금의 러시아의 모습은 국가가 개별적인 이익을 따지기에는 유럽 국가들이 위기감을 너무 크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신뢰도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또 하나 전략적으로 실패했던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결사항쟁을. 진지게 결사항쟁하고 그렇죠. 이런 민족 정신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자기랑 비슷하고 결국 겁만 주거나 어느 정도의 전쟁을 하면 넘어오리라고 봤던 거죠. 그게 이 돈바스 전쟁에서 사실 재미를 봤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신통하지 예, 않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나름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옛 키예프 공국은 니네 게 아니라 우리 거다. 루스 모스크바로 간 니네들은 같은 슬라브 민족이지만 니네들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슬라브 민족만의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똘똘 뭉친 걸 보니까 이게 뭐 이념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보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이 국가는 제가 정말 바라건대는 제발 살아남았으면 예. 간절히 응원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폴란드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끼칠 정도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 자체가 얼마나 악수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어쨌든 신통치 않았다는 모습 많이 보여요. 상당히 사실 러시아군이 다들 예상했던 거는 이제 뭐 대대전술단을 조직하고 대대적인 군사 개혁을 통해서 탈을 빼고 그걸 통해서 정말 뭐 정보전과 뭐 첨단전 사이버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뒤흔든 다음에 순식간에 집어삼킬 러시아 거다. 우크라이나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막 점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러시아는 전차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다 일자로 밀고 들어가는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제압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보니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정말 겁을 먹고 러시아군 전차를 보자마자 안 돼 그러고 총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그거는 가능하고 실제로 그걸 노렸던 것 같은 게 선발 부대들은 정말 어떻게든지 닥치고 앞으로 돌진하라라는 느낌의 어떤 그런 식으로 쾌진경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러시아의 그 배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군의 어떤 규모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군은 예전에 러시아 그럼요. 소련 시대에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육군, 해군, 공군을 생각해서는 안 아니죠.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규모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죠. 사실 이게 보면은 러시아가 이 대대전술단을 만들면서 분살빼기다 정말 엄청난 혁신이다 뭐 유연한 창의라고 하지만 바꿔 말하자면은 한 개 완성된 제대로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병력 동원이라는 그러니까 장비 예전에 동원에서. 여단을 동원할 수 있는 동원했다면 지금 이제 대대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생각이죠. 저는 예.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 이제 포로들이 잡혔잖아요. 잡히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훈련 중인 줄 알았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보기엔 사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군을 이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예. 일반 러시아 병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 참전 안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상명하복의 그 아주 그 똘똘 뭉친 그런 군대라면 모를까 러시아군의 어떤 속내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우수한 그런 군대는 아닙니다. 물론 사실- 정예는 정예지만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러시아군의 정예 뭐 강한 러시아군 봤던 그런 능력이 있는 부대는 러시아군에서도 많지가 않고 그게 예를 들면 조지아에 침공했던 부대라든가
시리아로 들어간 어떤 부대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최정예인데 문제는 그건 러시아군의 일부고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여러 군데서 대규모 병력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건 안 통하는 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규모 병력의 숫자 자체가 뭐 지금 러시아군이 온갖 곳에서 다 끌어모아도 2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옛날 자체가 굉장히 약하네요. 명분도 약하고 그거를 실행할 능력조차도 옛날 소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완전 명분이 그렇죠. 있는 거고 엄청나게 옛날- 생겨버렸어요. 예전- 지켜야 되는. 예전 독소전쟁 때 딱 소련의 입장이에요. 예. 그 어머니 마더 러시아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고 지금 병사들 보면 생각해 보면 혹한기 넉 달 뛰다가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전략적으로 바보짓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는 최소한 한 일주일은 휴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 주둔지에서 떠나서 야영지에서 뭐 전방에 배치해서 뭐 야영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막사보다 좋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거 몸 축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거. 겨울에 넉 달 동안 있고 그 직전에 올라온 사진 보면 막 이런 허름한 폐건물에 침대도 없이 자고 있는 사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진 보면 낙오된 병사들도 엄청 많고 심지어 연료가 떨어져서 우크라이나 경찰서 와서 연료 들어갔다가 잡힌 병사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그 탱크도 그렇죠. 중간에 보급이 안 되니까 서서 버리고 그냥 튄 병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특히 러시아군의 허점을 제일 크게 보여준 부분이 바로 보급이에요. 러시아군의 진경이 제일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선두는 내달려서 왔는데 그거를 움직일 연료와 걔들이 싸울 탄약은 중간에 오다가 우크라이나군 기습으로 터져버리고 걔네들 자체도 길을 잃고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해서 결국은 돈져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지금.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앞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8일 날 만약에 28일을 고비로 우크라이나가 견디고 3월 달 뭐 중순까지도 그럭저럭 그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는 이 전쟁을 더 이끌 돈이 없습니다. 돈과 네. 힘이 없어요. 사실 200억 달러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매일 전쟁이 그 정도의 비용을 들이진 않습니다만은 초기 공세를 할 때 상당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 200억은 그때는 이제 1일 200억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순양함에서 계속 그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과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계속 발사됐던 지대지 이스칸더르 미사일의 그 발사량만 봐도 그 정도는 충분했고 그리고 3, 4일에 완전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보급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서방에서는 경제적인 압박, 나토와 EU, 미국에서 계속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나는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한마디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푸틴이. 핵무기 준비해.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망상에 가깝죠. 미친 것 같아요. 그걸 네. 꺼내는 상황에서 이미 일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자인한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나토와 EU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입하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어. 지금 보여주는 푸틴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그렇죠. 자꾸 명분 구실을 만들어줘요. 뭉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럽이. 2차 대전 직전에 히틀러를 보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죠. 명분을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야 여기까지만 양보해주면은 만족할게라고 속였다가 이걸 1년도 안 지켜서 다시 그렇죠. 이렇게 쌩까고 다시 이렇게 된 모습을 완전히 오버랩해서 봤을 거예요. 그때 유럽에서 똘똘 뭉쳐서 히틀러를 막았다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었던 사람들 수천만 명의 절반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아마 나토나 EU도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간의 이야기로는 지금 인터넷 어나니머스. 그쪽 라인 쪽에서 러시아 국영 방송을 해킹을 하고 여러 시설들을 다 해킹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위성 사진도 공개가 되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암묵적인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나니머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무정부주의고 그다음에 정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 안에서는.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어나니머스 같은 경우는 알려졌지만은 어나니머스가 아주 대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힘을 주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팩트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고요. 한간의 얘기로는 그렇죠. 예, 그게 예. 한간의 얘기로는 예. 그들의 이제 러시아 위치라든지 좌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군들에게 특히나 그런 정보를 좀 흘려준다는 이야기도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나토도 바보가 아닌 이상 만약의 사태는 대비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이제 활동 중에 상당 부분을 나토나 미국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돌고 하고 있고 있죠. 뭐 예. 도시 전설 중에 하나죠. 키예프의 유령.
얘기도 사실은 그 네. 도움이 받은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뭐 미그 29 가지고 SU-27 뭐 이런 전투기를 1대1 공중에서 떨구기 쉽지 않거든요. 러시아가 자존심을 좀 건드린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국가는 온전치 않을 거다. 예. 그런 협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협박성 그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유럽의 강국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그랬잖아요. 프랑스의 마크롱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협상을 한 그렇지. 거는 다분히 자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선이 곧 앞서 있으니까 5월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갔어요. 나 이렇게 세계 중심의 국가야. 내가 그렇죠. 전쟁을 막았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드리는 것 같고 특히 요번에 나온 핵무기 운운하는 거는 나토하고 미국을 상당히 자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예. 전 세계를 자극한 거죠, 사실. 3차 세계대전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고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그러니까 해서 뭐 예상컨대 망상 돌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 수뇌부 중에 한 명이 푸틴 쏴버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만약에 진짜 푸틴 때문에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간다 그러면은 러시아 러시아 사라져요. 국 내에서 어떤 반발이 있겠죠. 당장 현재 그 집권 세력 안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축출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봐요. 그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물론 뭐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또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역시 뭐니 해도 자주국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100%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전 그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스탈린의 억압 정치에서 700만 명이 그쵸.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서도 견딘 나라거든요. 뭐 그 당시는 나라는 없었습니다만은 견딘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은 정말 깊이 공감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비를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전쟁 나기 전에 전쟁이 이렇게 돌아갈 거를 예측할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가시적인 어떤 전력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도발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다층적인 방공망을 어렵더라도 그 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구축을 어느 정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적의 기갑부대 수준만큼의 기갑부대를 갖고 있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3개 군단이라고는 하지만 군단으로 보기에도 좀 초라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주요 엘리트 병력이 한 6천 봅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똘똘 뭉쳐서 뭐 13만이 되거나 이렇게 뭐 예비군도 막 늘어나지만은 그러기 이전에 국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자주국방이었었다면은 어땠을까? 또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건 뭐 현 대통령보다는 90년대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수뇌부들이 갈팡질팡하고 이제 그렇죠. 나토에 빨리 가입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중립을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국민 그 정치인이 잘못하니까 그 피해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고스란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나마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3, 4년 사이에 부랴부랴 정신을 차려가지고 뭐 정말 없는 돈에 전차들 현대화 조금씩이라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훈련도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대화가 됐으니까 미진하게나마 개선이 된 거지 2017년 18년 이전의 우크라이나군이었으면 진짜 3일 만에 졌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갖는 교훈 부분도 기승전 자주 국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방 정론을 더더욱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렇죠. 군력. 그렇죠. 일단 자기 자신은 강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동맹도 더 강해지는 거고 맞아요. 동맹이 더 똘똘 뭉친다면은 더 큰 국가의 어떤 미래 네. 어떤 위협도 위협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통스러운 기억이겠지만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 전문가들이나 이제 물어보니까 현 전세가 어떻게 될 거냐 이후에 그랬더니 지금은 얘기한 대로 이제 빨리 키예프를 점령하려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가 전선이 지금 엉켜 있는 상태고 러시아군이 이 전선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예프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은 좀 떨어져 있지만 주변에 다른 집단군으로 이렇게 전선을 이제 막 뒤엉켜 있는 전선을 정리하고 추가로 보급을 받아서 다시 한번 키예프에 대한 공세를 할 거다. 그게 라는- 달리 얘기하면 앞서 에피소드에 얘기했던 돈바스 지역과 그렇죠. 그 헤르손 쪽으로 들어온 남부 군강구가 합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하르코프 쪽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진입로를 갖다가 미리 차단하고 나서 지금 50%가 투입된 그러니까 한 그 대대 그 제대 전술 대대로 봤을 때 50개 대대 정도가 투입된 거에
기존에 이제 준비해 놨던 70개 대대 정도가 모두 다 투입되는 2차 공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한 뭐 녹화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올해 이제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3월 초 정도에 아마 그런 공세 조짐이 보일 거거든요. 그거의 분기점은 바로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 이게 28일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이후에 러시아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러시아는 지금 처음에는 제국을 꿈꿨다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이미 상당히 궁지에 몰려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경제는 망했어요 지금.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예. 이미 지금 뭐 루블화부터 채권 등등 모든 지표가 지금 폭망을 했고 아니 증시가 하루 만에 50%가 날아간다는 게 말이 종합 증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러시아는 예. 지금 러시아가 명분으로 내세운 게 나토의 포위가 됐다 자기네들이 예. 그런 거였는데 진짜 포위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다음에 발트 3국 같은 신생 나토 가입국들 이제 군비 증강 엄청나게 할 거고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개 주요국이 그쪽에 전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늘릴 거고 그다음에 주요 3국 모두 군비를 엄청 강화할 거예요. 거기에 미국이 또 지원을 팍팍 할 거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진짜 포위가 돼버렸어요. 명분을 만들어져 버렸네요. 근데 문제는 그럼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 같이 거기에 대항할 힘이 있냐? 이제 힘은 돈에서 나오고 인구에서 나오는데 지금 둘 다 지금 박살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문제가 그나마 이게 푸틴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독재 체제가 된다. 이러면 최소한 푸틴이라도 좋을 텐데 지금 푸틴의 위신은 이미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명분 없는 전쟁을 했는데 그 어느 국가가 천연가스가 많다고 한들 이제 정제 시설까지 독일이나 어떤 기반적인 그런 시설이 마련된다 그러면 굳이 의지할 러시아 이유가 없죠. 천연가스 네.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 발트해에서 그렇죠. 그 해서 독일이랑 직접 이제 그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독일이 그렇다고 냉큼 천연가스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하죠. 지금도 사실 전쟁 나기 전까지 배신자 소리 듣고 있었는데 지금 네. 중국이 러시아를 구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를 굶어 죽지 않게 해줄 수 있어도 서방 세계에 정말 대항해서 제2의 소련이 되게 할 정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 능력은 없어요. 제가 중국이면 계약한 금액이 있거든요. 아마 올림픽 그 전에 그걸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가 얼마를 사겠다. 러시아한테 중국이 식량이랑 연주 얼마 사겠다는데 제가 지금 중국이면 반값을 후려치죠. 그렇죠. 우리밖에 못 파는데. 여러 가지 상황 아무리 다른 쪽의 어떤 그 분야에서 예측을 해도 그런 상황이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완패를 했다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포위를 당하기 싫어 이래서 전쟁을 했는데 정작 포위를 알아서 당해버린 셈이 된 거죠. 이거는 정말로 푸틴답지 않은 결정이라서 그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이제는 하고 있어요. 푸틴답지 않는 결정이라기보다는 이젠 푸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5년 전에 예, 푸틴이 그렇죠, 아닌 그렇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 주변을 모두 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진짜 주변이 다 적이 된다. 지금 러시아가 딱 그 꼴이에요. 러시아의 고립, 불을 보듯 뻔하고 결과가 그렇습니다. 제2의 네. 북한이 되는 거죠. 진짜 위상도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깡패 국가 노릇을 하면 사람들이 대화 상대를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뢰가 이미 깨졌죠. 그렇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많은 국가 더구나 스웨덴과 핀란드는 여러 가지 자기네 목적에 의해서 나토에 가입을 안 했거든요. 이제 가입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타켓이 어디가 되겠어요? 핀란드는 확실히 위험하죠. 네, 위험하기 발트 삼국. 때문에 나토에 결국 가입할 수밖에 없고. 폴란드 같은 거 우리 홍 편집장님이 얘기 잘해줬는데 주변국들은 다 군비 증강할 거예요. 아마 폴란드가 무조건. 제일 셌는데 이젠 발트 3국과 이제 그 외 동유럽 국가들도 예. 지금보다 국방비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어요. 늘릴 수 있는 거에 한계는 물론 있겠지만은 나토에 가입됐다는 거는 결국은 러시아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이건 뭐 전략이라든지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정리를 하고 평론하는 걸 떠나서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전쟁은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는 쪽은 정의다 그 국민을 위해서다라고는 하지만 21세기의 전쟁 중에서는 정의로운 전쟁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저는 어떤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명분 있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선택했을 때는 일단은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진리고요. 우리가 두 개의 에피소드를 거쳐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라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속 바라보겠습니다마는 바라건대는 우크라이나 지금 선전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네, 수 네. 있기를 진심으로 계속. 네.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크라이나 그대로 그냥 최소한 보존되길. 영토가 축소되더라도 최소한 우크라이나의 괴뢰 정부만이라도 안 들어서는 제발. 그것만 해도 우크라이나 이긴 거라고 봐요. 젤렌스키 멋지십니다. 네. 네.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응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정신의 함께 경례 밀떡!